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학습지 14페이지에 있는 내용, 교과서 131, 143쪽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부분을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열강의 경제 침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들, 서구 열강을 비롯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이 대한제국, 그 당시 이제 조선 말 대한제국 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 침탈들을 해왔다. 거기에 맞서서 전개된 경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인 경제적 구국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구국 운동의 의미와 한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15페이지에 가서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 변화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건데요. 교육이나 언론 부분까지 오늘은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경제 변화와 구국 운동에서 이제 1880년대 이후 특히나 개항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일본 상인들이 초창기에는 막 들어왔고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상권들을 막 침투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1890년대로 쭉 이어지면서 최국 대우를 내세워서 여러 열강들이 조선의 이권을 침탈해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배웠죠. 1905년에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의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일본인 고문으로 임명받아서 왔던 메가타였다. 이 사람은 제1차 한일협약에서 이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금융을 지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차관을 빌려주면서 이 대한제국의 재정까지 장악했고 더 나아가서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 토지 침탈을 본격화하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제 대한제국의 토지들을 침탈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항 이후 외국 상인들의 국내 침투에 맞서서 정부가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정부가 했던 거는요. 여기 이제 1번이라고 써진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요. 조일, 조선과 일본의 통상장정이라는 새로운 무역과 관련된 이제 규칙을 정한 것들을 일본과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1883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개항장에서 화폐를 마음대로 썼고 사실상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가 있었다. 관세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본과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고요. 관세, 이제 관세권이란 말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조선 정부가 갖게 되는 관세권 설정. 이제 일본 상품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공령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살펴봤듯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서 이제 곡식,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곡식들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부족해져서 쌀값이 폭등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공령이란 건 뭐냐면 곡식의 유출을 더 이상 유출되지 못하게 방어하는 명령을 내려서 곡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이러한 지방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이 방공령 선포를 이제 규정하게 됐던 게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 조약 중에 하나예요. 관세를 설정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공령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다. 조일 통상장정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이제 조일 무역규칙의 내용들과 이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관세와 방공령을 규정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 상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 곡식의 무제한 유출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마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선은 뭐냐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곡식 같은 거를 이제 옛날에 세금으로 걷어갈 때 운반을 하기 위해서 증기선을 구입하고요. 이운사라고 해서 해운 회사를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세곡의 운반, 세금으로 낸 것들, 곡식들을 운반하고 더 나가서 화물 이런 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일들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장 근처에 있던 상인들, 일부 상인들이요, 동업자들,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880년대부터 등장했던 상회사라는 거예요. 상회사. 상회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래서 상회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일부 상인들이 동업자 조합을 만들게 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해는 대동상해입니다. 대동상해 같은 상해가 있었고요. 1894년 전까지 약 30여 개의 상해가 이제 존재하면서 외국의 자본들의 침투에 경쟁적으로 이제 맞서기도 했습니다. 대동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 평안도 지역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북한에 해당하는 그 평안도 지역의 상인들을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주식회사라든지 은행 같은 것들도 이제 1890년대에 설립되는데요. 대동상해에서 주로 취급했던 것 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 쌀이라든지 아니면 새가죽 같은 것들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취급했던 이제 대표적인 상해가 대동상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지금 설명드리듯이 주식회사나 은행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설립되는데 민간 은행들이 설립되죠. 조선은행은 1896년에 설립이 되고요. 한성은행 97년 그리고 대한천인은행 99년 등의 순서대로 민간의 여러 은행들이 설립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일본의 금융 침투 우리가 어제 봤던 1902년부터 일본 제1은행권이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하고 그거에서 시작돼서 결국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금융 침투에 맞서려는 이런 민간에서 은행 설립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1905년에 일제히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제 조선인들이 세웠던 주식회사라든지 은행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이 민족 자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 어제 배웠던 거 조금 더 복습하자면 추가하자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1905년의 메가타다. 한번 좀 기억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방공령이라는 부분이에요. 방공령은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 상인들에게 이제 지방관, 조선의 지방관이 곡식의 유출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일본으로 나가는 곡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조선에 먹어야 될 곡물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곡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곡물 값이 갑자기 뛰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치면서 이 곡물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경도라든지 황해도, 충청도 등등 지방에서 이제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내리는데요. 방공령을 내리는데 1884년부터 1904년까지 약 100여 차례 정도의 방공령들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 함경도, 황해도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지역의 이제 방공령들이 선포됐던 도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까지 해가지고요. 자, 이 방공령이라는 거, 그래서 바로 빈칸 2번에 들어갈 단어가 바로 방공령이죠.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방어한다. 방어한다.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아내는 거, 이런 거 지방관이 내리는 명령을 방공령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봤듯이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곡물의 유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방공령이 바로 함경도 지역에서 내려졌던 방공령, 1889년에 내려졌던 거고요. 함경도의 지방관 조병식이라는 인물이 선포했는데요. 이 조병식이 누구냐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할 때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 배웠잖아요. 그 조병갑의 이 폭정과 이 탐학에 이제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고부 농민 봉기인데 이 조병갑과 조병식은 사촌지간이에요. 조병식과 조병갑은 사촌지간이고 둘이 아주 그냥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아주 나쁜 탐과 놀이였습니다. 자, 이 함경도 지역의 조병식이라는 인물은 방공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곡식 유출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서 왠지 그 사람이 했던 그 탐관으로서의 나쁜 탐악 같은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덮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의 서술인데
실상은 이제 조병식이 조병갑보다 더했다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병갑이 환경도 관찰사 지방관으로 있을 때 반공령을 선포하는데요. 이 반공령을 내릴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반공령을 실시하기 전에 조선의 지방관들은 1개월 전에 일본 상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일본 상인들이 미리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요, 이 조병식이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았다, 통보 규정을 어겼다라는 구실을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공령을 철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배상금까지 받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반공령이 수십 차례, 한 100차례 가까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곡식 유출은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개항 이후에 들어왔던 청나라, 일본 상인들 그리고 외국의 상인들에 맞서서 우리나라 상인들은 어떠한 운동을 벌였냐면 첫 번째 바로 1번에 들어가 3번에 1번 들어갈 말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 한번 써보죠.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겁니다. 상권, 상인들의 권리,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죠. 요 그림은 뭐냐면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상권수호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이 조약은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조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무역과 관련된 조약에서 핵심적인 거 한 3개 정도만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조일무역규칙. 조일무역규칙 한번 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요 조청상민소득무역장정.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조일통상장정. 요 3개 정도는 교역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조약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후속 조약으로 맺었던 조일무역규칙, 이 조일무역규칙으로 어떠한 것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능해졌냐 한번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에 맺었던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내륙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배운 조일 통상장정으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와 반공령 규정이 이렇게 포함됐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 상권수호 운동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도 최애국 대우를 이렇게 빌미 삼아서 서울의 시장에 이제 상인들의 조선 상인들의 상권을 침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상권을 확대해 오는 이 외국 상인들에 맞서서 이 조선의 시전상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시전상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웠습니다. 시전상인은 이거라고 그랬죠. 나라에 정해진 세금을 내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시전상인이었습니다.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이 시전상인들은요, 외국 상인들의 퇴거, 물러갈 것을 요구하면서 철시 투쟁을 벌여요. 철시란 거는 뭐 시장에 문 닫고 이제 상업 행위를 거부하는 거죠. 철수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런 철시 투쟁도 벌어지고요. 이 외국 상인들에 맞서기 위해서 이 상인들이요,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니 그 단체 이름이 바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상업활동을 막고 우리 조선인들의 상권을 수호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여러분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데 이용했던 보부상 단체는 황국협회고요. 이 상권수호 운동을 벌였던 이 상인들의 단체는 황국중앙총상회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황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건가?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상인들의 시전 상인들의 상권수호 운동이 있었다면요, 이제 사회단체 우리가 배웠던 독립협회에서는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나라의 이익이 되는 권한, 이권이라고 하죠. 이권을 여러 열강들이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방어하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에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민중 계몽 운동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만민공동회 중에 특히나 러시아가 대한제국으로부터 가져가려는 여러 이권들을 철회시키게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별표 쳐놨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거부합니다. 저령도 조차라는 거 써놓읍시다. 조차. 저령도는 지금 부산 근처에 있는 섬이었고요, 예전에. 그리고 조차라는 것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부산 지역에다가 땅을 이제 부산 우리나라 조선의 땅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기다가 러시아 군대라든지 러시아의 뭐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갖다 놓겠다라는 건데 우리 땅 내놓으라는 거거든. 무상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독립협회에서 강하게 저지하면서 이것을 막아내고요. 더 나가서 한러은행이라고 해서 러시아 은행을 이제 대한제국에 세우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금융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비췄는데요. 이건 역시도 독립협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저령도 조차 요구와 이 한러은행 설립됐는데 이제 조만 머지않은 시간에 길게 지나지 않아서 폐쇄됩니다. 폐쇄하는데 이 독립협회가 앞장섰다. 그래서 나라의 이로운 권익을 지키는 이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애국 계몽 단체 중에 하나 기억하자고 했던 게 있어요.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보안회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904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간권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을 철회시켰던 거 보안회 기억하자고 그랬죠. 요거까지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강회사는 뭐냐면 이 대한제국의 관리들이 이 황무지 개간을 위해서 이제 일제가 이렇게 뭐 황무지 개간을 하겠다고 그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만들었던 설립했던 회사입니다. 농광회사라는 것을 1904년에 설립하였는데 일본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바로 해산돼 버립니다. 자, 요 지금 설명드린 상권수호 활동, 방공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권수호 활동을 이제 그림으로 세 컷으로 좀 보여드리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방공령 보세요.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유출해 가니까 지방관들이 더 이상 곡식의 유출을 금지한다라는 이 방공령을 내리는 모습 요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고요. 두 번째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이 이제 서울시장까지 진출해서 상권을 침투해 오니까 시전 상인들이 맞서서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인들에 맞서서 이렇게 벌였던 상권 수호 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러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립협회에서 막아내는 이권수호 운동의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구국 운동들, 요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구국 운동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상권수호 운동, 이권수호 운동, 그리고 더 나가서 보안의 활동 같은 것들까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국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거죠. 보안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제 황무지 개간권 뭐냐? 토지를 약탈하려는 거죠. 그래서 황실 또는 국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거나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황무지들, 이렇게 황폐화된 땅들을 일본이 개간해 주겠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을 철회시켰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보안회, 1904년 기억하자고 그랬던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구국운동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 별표를 쳐놨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능시험에서도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907년이라는 거 일단 시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키워드 중에 하나 1907년 기억합시다. 요거 키워드를 설명 안 하고 갔네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위로 잠깐 올라가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조일 통상장정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방공령 그리고 상회사 인권수호운동 국채보상운동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학습지 14페이지에서는 좀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여기 뭐 상권수호운동 같은 것들도 추가할 수 있겠고요. 보안의 활동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 일단 1907년이고 대구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서상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 정도를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저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대한매일신보 설명을 드리면서요. 일산의격 이후에 일제는 대한제국의 재정을 자신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차관을 도입시켰다. 차관이란 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빌려주는 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떡하냐. 이걸 통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자신들에게 구속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대한제국의 재정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고 그로이 토대로 식민 지배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가 좋다고 대한제국 조라고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일본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다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거죠. 나중에도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요. 일본에서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 지배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야 보상금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제공했던 돈 중에 무상으로 그냥 준 돈도 있지만 차관으로 이렇게 준 돈도 엄청난 금액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현대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걸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러한 조약들을 이제 조약 같지 않은 협상을 하면서 일제히 식민 지배를 사실상 없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차관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이 됐고 그 당시 1907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면 1,300만 원 정도였다. 당시 돈으로. 이게 1년 대한제국의 예산과 맞먹는 돈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략 한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추정될 정도의 엄청난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채무를 갚지 않고서는 일본의 경제적인 예속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이런 운동을 벌인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거죠. 대구에서 서상돈 시작됐다. 요 분이 바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고요. 서상돈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제 서상돈을 중심으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요. 회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요. 약 230만 원 정도를 모금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죠. 여성들은 폐물을 팔아서 성금으로 내고요. 술과 담배 같은 것 끊어서 국가의 채무를 갚는 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언론이라고 그랬고 그 대표적인 언론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대한매일신보 하면 양기탁, 베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자고 그랬었죠.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 같은 신문들도 이 국채보상운동에 큰 기여를 했던 언론 중에 하나예요. 모금운동을 벌였고요. 뭐 부녀자들의 비녀와 가락지 폐물, 남자들 담배 같은 것들 끊고요.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의 교포들도 참여하는 이 대대적인 국가의 채무를 갚기 위한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일본은요, 이 운동이 계속 전개되면 자신들이 대한제국을 빌려준 빚을 만약에 대한제국이 다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대한제국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운동을 자신들을 반대하는, 배척하는 배일운동이라고 판단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탄압하냐면 이 대한매일신보 모금 활동에 주된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주된 글을 쓰는 양기탁을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구속합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성금을 마음대로 썼다고 구속하는데 나중에 이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돼요. 하지만 양기탁이 이렇게 구속되면서 뭐 공금 횡령한다라는 혐의를 씌웠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낸 돈이 이거 제대로 안 쓰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기탁까지 구속됐는데 뭐 더 이상 이 운동이 큰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결국에 국채보상운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일제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좀 자료를 하나 보면요. 이 대구에 세워진 국채보상운동 기념비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뭐 이렇게 폐물 팔고 이랬던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그래서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고도 평가되는 또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사료인데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우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1,300만 원 나라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 나라가 있고 없고와 직결된 문제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는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하자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대한매일신보의 글을 사료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특히나 이 국채보상운동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되는 중요한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5페이지는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간단하게 뭐 교육기관, 언론사 이런 것들 좀 암기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내용의 이해라고 할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근대 교육과 언론의 발달 그리고 종교, 언론과 교육과 종교 세 가지 파트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언론, 종교 이 세 개의 활동에서 근대 의식이라는 것들이 성장했다. 근대 의식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권리인 인권 아니면 또 민주주의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권, 양성평등 이런 것들 근대적인 사고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제의 주권 침탈에 맞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글, 국사와 국어 연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학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학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이 국학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보면요. 네, 교육기관들이에요. 지금 앞에는 원산학사, 유경공원, 여기 두 개는 교육기관이고요. 한성순부, 독립신문, 황성신문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의 기관이죠. 그리고 천도교, 대종교, 요건 종교고요. 박은식, 한용운, 신채호, 박은식, 한용운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두 인물이고요.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사 연구,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던 분이 바로 이제 신채호 선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단어들, 요 정도의 키워드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교육. 우리가 세 가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과 언론, 그리고 종교계인데, 교육은 이제 여러분 일단 근대라는 말은요. 근대라는 말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 역사의 시기는 이 서양인들의 구분이긴 한데요. 원시 시대에서 시작해서 고대 사회로 발전하고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를 거쳐서 현대로 왔다라는 다섯 가지의 시대 구분을 보통 씁니다. 중세 시대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치면은 고려와 조선, 특히나 조선 전기 정도까지를 보고요. 조선 후기부터 이제 근대라는 시대에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데요. 근대라는 건 그 전에 중세, 서양을 기준으로 따지면 신중심의 모든 것들을 종교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들에서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권리라든지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우리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배우겠지만 시민혁명이라든지 시민들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습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근대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근대적인 것들, 근대적인 교육, 근대적인 언론, 근대적인 종교, 그리고 근대의식 같은 것들이 쌓여나간다는 것은 바로 말했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인권을 보장받는 이런 민주적인 사회로 간다라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배우던 교육과는 다른 서양식의 새로운 좀 교육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날의 학교 같은 거 근대적인 학교가 세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 뭐 서당에서 이렇게 글 배우던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근대적인 건물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학문, 신식 교육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 이름은요. 원산학사인데요. 요거는 가끔씩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지문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외워두실 필요도 있는데요. 이 오늘의 원산, 이 지금의 북한 지역입니다. 원산 지역에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나라가 함께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세운 학교가 이제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라는 것을 세워서 원산 주민들이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세운 학교가 동문학이라고 하는 외국어 교습기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학사는 주민들과 이제 지방관이 같이 세운 나라와 주민들이 같이 세운 거고 정부가 세운 것들은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경공원. 여기는 미국인 강사 초빙해서 상류층 자녀들에게 영어나 수학 같은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쳤던 곳이 유경공원입니다. 자,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 개신교 선교사들, 개신교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를 표현할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 크리스트교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 이제 음독한 게 이제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 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천주교 하면은 이제 성당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크리스트교 안에는 이 교회도 포함되고 성당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우리 한자로 번역한 게 기독교고 이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성당을 비롯한 모든 크리스트교의 하나의 종파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분류라는 거죠.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와 성당, 천주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성공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크리스트교의 종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개신교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개신교가 교회고요. 이 천주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교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개신교가 교회고 이 천주교가 이제 성당이다. 그리고 이 천주교를 이제 카톨릭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이 종교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신교 그리고 성당 천주교는 뭐 천주교 또는 카톨릭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크리스트교를 우리 한자식으로 바꾼 거고 그 기독교에는 개신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개신교 선교사들 교회의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학교 교육기관들을 세우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배제학당과 그리고 여성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화학당이에요. 지금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점이 됐던 거죠.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 같은 여러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근대 교육이 실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데 가보개혁 때 고종이 발표했던 게 있어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이 있었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사료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종의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됐던 교육에 관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죠.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사범학교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죠. 이런 많은 관립학교란 건 뭐냐면 나라에서 세운 학교라는 거죠. 나라에서. 관립이란 건 나라에서 세운 거다. 또 공립도 역시 나라에서 세운 겁니다. 나라나 공공기관에서 세운 거고요. 이거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사립학교죠. 개인 또는 일부 단체가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와 공립 또는 관립의 의미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립학교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광무개혁 당시에는 실업학교, 이제 실제적인 뭐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을 세우고 유학생을 파견해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개몽 운동 시기 바로 이제 1900년대죠. 1800년대 후반, 189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국권을 차츰차츰 일제히 침탈당할 시기에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요 애국 개몽 운동 실력을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애국 개몽 운동의 목표는 뭐예요?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각성시켜서 애국심을 키워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하나씩 뺏기는 이유는 나라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실력을 양성하는 데는 교육과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운동을 벌였던 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국 계몽 운동의 단체들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이거 둘 다 어떤 단체를 세웠어요? 그렇죠. 신민회. 신민회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1907년 안창호, 양기탁 등이 주도했고 항일 비밀결사 조직이었으며 애국 계몽 운동으로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세웠고 민족 자본, 민족 회사를 육성하기,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 같은 것들을 운영했고 더 나가서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9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남만주 삼원보에 신안 한인촌을 건설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고 조금 더 나가면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조직이 와해됐던 거 그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이 수많은 사립학교들, 민족학교들을 세우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근대적인 교육을 이 근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근대적인 교육의 의의는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의 선진 학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민권의식,
모든 것들은 이제 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차츰차츰 깨닫게 됐고 그리고 민족의식 역시 민족 교육을 실시했던 거죠. 이 시기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세요.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차츰차츰 하나둘씩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일제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대 교육이 결국에는 이 국권 회복 운동을 펼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언론 부분인데 이 언론은 5개 정도의 신문이 이제 우리 교과서와 학습지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언론들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방문국에서 나라에서 발간한 한성순보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개화정책 할 때 방문국, 한성순보, 한성순보, 순보는 며칠에 한 번씩, 그렇죠. 10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이었다. 그래서 방문국에서 만들어냈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 정세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이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였다는 거죠. 한성순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신문이 바로 1896년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간행했던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언제? 1896년 4월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1896년 7월에는 독립협회가 창립되는 거. 요 타임라인 꼭 한번 또 보자고 그랬었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서재필이 만들었고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한글과 영문판 두 개로 이렇게 출간됩니다. 한글판도 있고요. 영문판도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던 게 독립신문입니다.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한문으로 발행이 됐었고요.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한글과 그리고 영문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 황성신문 요 두 가지는 이제 특징들이 각각 다른데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서민층과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했다. 그 한글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쓰여져서 읽기 쉽게 이렇게 부녀자라든지 서민에게 읽히기 쉽게 했고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유림이니까 유생들, 양반 유생들,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다 보니 이 신문은 주로 이제 한글보다는 한글과 한문이 섞여 있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국어와 한문이 섞여 있다. 혼용돼 있다. 국한 혼용판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항일 논설들을 이제 주로 실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논설이 바로 우리가 을사늑약 체결할 때 잠깐 선생님이 써두라고 했을 거예요. 황성신문 써주면서 시일야 방성대공이라고 해서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썼던 오늘 나는 목 놓아 운다 왜 을사늑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되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나는 목 놓아 운다라는 이 항일 논설이 유명한 게 바로 이 황성신문이었다. 황성신문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황성신문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아까도 썼어요.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요 세 신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셋 다 국제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언론사들이라는 거예요.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공통점은 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고요. 차이점이라 하면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서민과 부녀자층, 황성신문은 국한 혼용으로 유림층에게 이렇게 유림층 대상의 신문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양기탁 등이 참여했고요.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해야겠죠. 영국인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다. 베델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베델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이 베델이고요. 오른쪽은 양기탁이에요. 이 베델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베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이 베델은 한글 이름으로는 배설이라고 불렸습니다. 배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일제의 침략상을 낱낱이 보도하는 기사들을 비교적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검열해서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수 있었던 거죠. 베델이 영국인,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 그래서 베델을 함부로 추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죽은 후에도 우리나라 땅에 묻혔을 만큼 베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참 깊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제 간섭을 덜 받았고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신문 대한매일신보였고 제국이나 황성신문도 역시 국채보상운동에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근대 언론의 역할은 민중을 깨우칩니다. 국내외 또 국제의 정세들을 알려주면서 백성들에게 근대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항일 논설을 싣는 이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언론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논조를 띠니까 1907년 일제는요 바로 신문지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요 이제 신문지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런 기사들을 자주 싣는 신문들을 이렇게 탄압하게 됩니다. 탄압하게 되면서 하나 둘씩 이제 폐간시키고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발급하게 하는 거죠. 항일 논조를 억압하고자 검열을 심하게 하는 신문지법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근대 교육과 언론까지 좀 살펴봤어요. 특히나 이 언론은 5가지의 신문은 각각의 특징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시기에는 종교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국어와 국사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고 마지막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근대 시설들은 언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갔는지 이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